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샤르의 시네마 리뷰 시간입니다. 갑자기 영화 리뷰하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 이게 영화 리뷰는 아니고요. 제가 이거 슈퍼넷 원고 작성하면서 제가 진짜 100년 만에 영화관에 갔습니다. 그래서 탑건 매버릭을 보고 왔어요. 4D로 봤어요. 4D로 봤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한데 영화를 보는 내내 지금 현재 2022년이 아니라 1986년의 추억이 너무나 많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몇몇 장면에서 진짜 광광 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댓글이나 심지어 이메일로 저한테 몇몇 분이 좀 요청을 하셨어요. 탑건 매버릭을 리뷰해달라. 근데 저는 사실 영화 전문 리뷰어가 아니잖아요. 근데 영화 전문 리뷰어는 아니지만 이게 탑건이 이게 밀리터리 영화니까 밀리터리적인 관점에서 몇몇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거 리뷰를 하다 보면 아무리 밀리터리적인 측면만 리뷰를 한다 하더라도 리뷰를 하다 보면 제가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스포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스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이 스포를 원치 않는 분들께서는 시청을 관람 후로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짚어볼 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F-35C가 아니라 슈퍼호넷인가? 그러니까 미군은 항상 영화를 통해서 최신형 무기를 홍보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최신 기종인 F-35C가 나와야죠. 이게 스텔스기니까. 그런데 영화에서 뭐라고 나오냐? F-35C는 제공 전투기이므로 멀티롤이 가능한 호넷이 작전에 투입돼야 된다. 이런 논리가 영화에서 나옵니다. 이 대사에서 미 해군이 F-35C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지 알 수 있었다. 이게 뭐냐? 사실 F-35C도 멀티롤 전투기예요. 그래서 지상 공격도 가능해요. 그런데 미 해군은요, 이 F-35C를 별로 안 좋아해요. 겨우 273대만 도입했어요. 호넷은 600대 넘게 도입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왜 273대만 도입했냐? 이 F-35C는요, 워낙 고가의 정비 요소도 까다롭고요. 비록 멀티롤이긴 하지만 슈퍼넷에 비해서 범용성도 그닥 좋지도 않고 더욱이 쌍발 엔진도 아니에요. 심지어 생긴 것도 별로야, F-35C가. 그러니까 여러모로 마음에 들지 않는데 우리 해군의 간판 같은 영화를 만들면서 별로 마음에 안 드는 F-35를 주인공으로? 안 된다는 얘기죠. 워낙에 미 해군은 F-35C에 시큰둥했기 때문에 당연히 슈퍼 호넷이 주인공이 되겠죠. 사실 현재도 미 해군은요, 4.5세대 전폭기인 슈퍼 호넷에 매우 만족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 4.5세대 전투기를 계속해서 미 해군의 주력 전투기를 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물단지 취급받는 F-35C를 절대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스포가 조금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이 스토리상 아군기가 격추돼야 되거든요. 아군기가 격추돼야 되는데 국민 세금을 물먹는 하마처럼 들이킨 F-35C가 아무리 영화라지만 적의 미사일을 쳐맞고 격추된다? 이런 장면을 내보내? 이런 건 내보내기 싫겠지. 왜? 이거 스텔스기가 왜 격추돼? 이럴 거 뻔하단 말이지. 아무리 영화지만. 그러니까 뭐야? 아예 이럴 바엔 깨끗하게 호넷으로 가자.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적진에서 스텔스기가 떨어졌어. 그럼 또 이것도 뭐 작살낸다고 또 스트라이크 패키지 보내고 또 이래야 되니까 복잡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예야, F-35C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아예 나와. F-35C는 초반에 항공모함에서 뜰 때 잠깐 나와요. 이거 정도는 뭐 스포가 아니니까. 자, 영화에서의 두 번째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문제라기보다는요. 문제는 아니에요. 밀리터리 요소, 밀리터리 관점에서 보는 거지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두 번째는 뭐냐면 가상 적국이 어디인가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스포인데 출격 전에 이제 브리핑을 해요. 브리핑을 할 때 뭐라고 브리핑이 나오냐면 우리가 지금 공격해야 되는 적국에는 F-14A가 있다는 설명이 나와요. 그럼 F-14A가 미국 이외의 F-14 판대가 어디야? 우리 옛날에 한번 했었잖아. 어디예요? 이란이잖아요. 그럼 빼박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은 F-14가 유일하게 수출되었고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
나라니까 이란이 유일한데, 더욱이 여러분 뭡니까? 이란은 지금 현재 미국하고 핵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모든 게 다 맞아 들어간다는 얘기지. 근데 영화에서는 아마 이란을 자극하기 싫어서 마치 그 동유럽 같은 풍경을 보여주고 싶었나, 아니면 캐나다 같은 그 슈퍼넷이 저공으로 접근하는 경로를 보면요, 사막이 아니까 이란 같은 사막이 아니라 산악지대에다가 굉장히 풍광이 좋은 그런 계곡이에요. 그러니까 어딘지 아리송하게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가상 적국은요, F-14A뿐만 아니라 러시아제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수호이 57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끈한 공중전 이벤트를 보여주기 위한 장치 같아요. 다만 여기서 조금 의아한 게 있었냐면 뭐냐면, 이제 공중전을 막 하는데 단거리 공중전이니까 당연히 단거리 미사일을 쏘잖아요. 그 단거리 미사일은 대부분 레이더 추적 방식이 아니라 이게 적외선 추적 방식이란 말이지. 근데 이 적외선 추적 방식의 단거리 미사일을 쐈을 때 이제 플레어를 뿌려요. 비행기들이 이제 그거 교란하려고. 근데 이 탑컨에서 플레어의 효과는 100%입니다. 플레어를 쏘면 거의 단거리 미사일 다 플레어를 꼬라박았거든요. 거기서 제가 고개가 조금 갸우뚱했어요. 요즘 플레어의 품질이 이렇게 좋나? 무조건 100%의 효과를 발휘하나? 이런 약간 고개가 아리송했는데 뭐 품질이 좋은가 보죠. 이게 영화의 스포일 수도 있는데, 네. 뭐 이렇게 적을 공격하러 가면서 슈퍼넷이 4대가 간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예, 이론의 여지가 없이 이상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위험 순위가 최고로 높은 적 시설을 타격하라고 하는데 달랑 슈퍼넷 4대만 보낸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명이 있어요. 뭐 적이 GPS 제머를 쓰기 때문에 고고도에서 제이담을 못 쓰고 토마호크도 사용하지 못하니까 부득이 슈퍼넷이 레이저 유도 폭탄을 적재하고 초저공으로 날아가서 중요 시설을 파괴한다. 뭐 이런 시나리오인데, 영화에선 또 뭐라는 얘기냐면 극히 은밀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다 와장창 몰려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최소한의 규모로 간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 이 정도 중요 시설이면 사실 2개 대대분의 스트라이크 패키지가 출격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상 타격조 플러스 이를 업무하기 위한 제공조 플러스 적의 레이더를 소독하기 위한 전자전기가 붙어야지 제대로 된 공격이 가능해요. 그리고요, 솔직하게 은밀함을 요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은밀함을 요구하는 동시에 또 정확하게 폭탄을 털어야 되니까 정밀한 폭격도 필요하단 말이야. 이런 작전이라면요, 사실 여러분들 이거 슈퍼넷 보내면 안 되죠. 뭘 보내야 됩니까? 이거 F117이나 B2 동원해서 벙커버스터를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벙커버스터 중에서 GBU-28 같은 거는 이게 GPS 방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레이저 유도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GPS 제모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레이저 유도 방식으로 이제 이 벙커버스터 떨어뜨리면 되는데, 이게 걸프전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라크 원전을 공격하러 스트라이크 패키지가 갔다가 대공화망에 아주 혼쭐이 나니까 F117 작전을 성공시켰다고. 그러니까 이런 예도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벙커버스터 그 GBU-28이 아니라 만약 GBU-57 같은 거 여러분 사진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 이 GBU-28은 이게 2.2톤짜리인데 GBU-57은요 이 14톤짜리예요. 이게 한번 떨어지면요, 철근 콘크리트 있죠? 이거 60m를 관통하고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분들 B2나 F117은 소속이 어디예요? 공군 소속이잖아. 근데 지금 해군을 상징하는 영화를 찍는데 공군 소속의 비행기들이 나와서 이거 스텔스가 나와서 이거 떨어뜨린다. 이게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해군의 간판 주자인 슈퍼호넷이 주인공이 되고 이럴 바에는 뭐야? 여러 가지 난제가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난제가 있어요. 이런 난제를 극복하고 해야 된다. 이래야지 영화가 재밌잖아요. 그냥 뭐 은밀하게 밤에 그쪽에 뭐 스텔스기 날아가서 벙커버스터 하나 떨어서 끝! 이렇게 하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정상 아군한테 핸디캡을 왕창 줘야지 마지막에 쪼는 맛이 있잖아요. 그 여담으로요, 계곡을 막 이제 슈퍼넷이 가는데 이 씬에서 저는 처음에 에어리어 88이 생각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에어리어 88이 아닌 전 스타워즈 에피소드 4 새로운 희망, 여기에서 마지막에 이제 그 X윙하고 Y윙이 데드스타를 공략하거든요. 그게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쫙 X윙이 가면서 이렇게 막 이제 대공포가 날라오는데 이제 막 거기서도 이제 양자어뢰인가 뭐 이걸 쏴서 이제 데드스타를 격파하는데, 거기서 스타워즈에서 2발 쐈거든. 근데 이것도 스포도 안 돼. 아무튼 무릇 공중전을 다룬 영화는요, 여러분들 난관을 극복하고 도구 파이팅에서 승리해야지 제맛입니다. 이런 영화가 우리나라도 있었죠. 뭐였었죠? R2B.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극세사에서는요, 탑건 매버릭의 모티브가 되었을 작전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수호이 57 등장에 많은 질문들이 이제 주셨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미 해군 소속의 E2C 그 AWACS 호크아이라는 그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에 이게 수호이 57이 이게 탐지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야, 스텔스기는 레이더에 안 걸리는데 이게 뭐 탐지가 되느냐, 이게 스텔스가 왜 탐지가 되느냐. 근데 여러분 이거는 탐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레이더 파장 대역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 전파의 세계는요 상상 이상으로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전파를 만들어내는 원인 중에는 이제 진동수라는 게 있어요. 통상 이제 우리가 헤르츠 단위로 되는 게 진동수인데 이 진동수도 포함이 되는데 이 진동수의 특정 범위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역폭, 즉 밴드라고 불러요. 그런데 전파는요 이 진동수가 변함에 따라서 그 특성도 달라집니다. 이걸 이제 레이더에 대입하면요 이게 뭐냐면은 찾아야 하는 물체의 크기와 거리 등 물리적 요인에 따라 레이더 전파의 진동수도 달라져야 하는 거죠. 스텔스기는요 어떤 그럼 설계를 취하냐, 모든 파장 대역폭에 대응하는 게 아니에요. 주로 그러니까 대공 표적 획득에 가장 많이 쓰이는 그 밴드가 X밴드하고 S밴드거든요. 이 두 대역의 전파를 엉뚱한 곳으로 반사하거나 흡수하는 데 최적의 설계를 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스텔스기예요. 그러니까 X밴드는 뭐냐면은 표적의 추적이에요. 표적을 추적이고 S밴드는 표적의 탐지죠. 그러니까 표적의 탐지와 표적의 추적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표적의 탐지는 어디쯤 뭐가 있는데 얘를 추적을 못해요. 그럼 뭔가 미사일을 쏴서 얘를 맞추려면 뭐예요? 추적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거 추적을 담당하는 게 X밴드예요. 그래서 왜 X밴드냐? 이게 왜 그 추적의 십자선 그런 뜻이래.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의 기계식 레이더를 쓰는 전투기용 레이더는요 X밴드 레이더를 탑재하고요. 지상의 레이더 기지에서 사용하는 레이더는요 S밴드하고 X밴드를 혼합해요. 그러니까 S밴드가 먼저 탐지하고 요격기를 내보내서 여기서 잡아라. 그 다음에 뚫고 들어온 애는 뭐야? 지상 지대공 기지에서 역시 X밴드를 쓰거든요. 얘로 이제 잡아서 미사일 날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바꿔 말하면요 무슨 뜻이냐? 다른 대역폭의 전파에 대해서는 스텔스기가 그만큼 성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즉 스텔스기가 X밴드하고 S밴드에 대해서는 대응이 되는데 그 이외에는 대응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론상 모든 대역폭의 전파를 동시에 발산하면 스텔스 항공기는 반드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파수가 낮은 VHF나 UHF 대역폭 전파에서 스텔스기는요 탐지될 가능성이 아주 커집니다. 이 주파수라는 건요 주파수가 낮을수록 파장이 길어져요. 그리고 파장이 일정 범위, 보통 이제 표적길의 8배 이상으로 이게 파장이 늘어나게 되면요 전파를 맞는 항공기의 꼬리날개나 엔진 블레이드 등에서 전파의 공명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탐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화에서 수호이 57을 탐지해낸 미국의 E2C 호크아이의 레이더는 뭘까요? 이 호크아이는요 UHF 레이더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먼 거리에서도 스텔스기 탐지가 가능해져요. 더욱이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왜 이 AWACS가 중요하냐, 지상에서 만약에 레이더를 쏘면요 이게 고정된 레이더니까 한 곳에서 이렇게 계속 할 수밖에 위치상의 한계가 있거든. 근데 이 AWACS는 늘 이동을 하잖아요. 스텔스기의 전면뿐만 아니라 측면이나 상면을 탐지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스텔스기는요 주로 정면에서의 RCS에 신경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정면에서 레이더 전파를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스텔스 기능이 최적화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스텔스기는 측면이나 후면에서 레이더 전파가 왔을 때는 훨씬 떨어져요. 레이더 크로스 섹션 그 능력이. 그런데 AWACS는 그 떠 있으면서 UHF를 쏘면서 이동하면서 탐지하기 때문에 아무리 5세대 전투기 하더라도 AWACS한테는 탐지될 확률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영화에서 이 장면은 고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슈퍼호넷 세계에 격추된다는 거는 말이 되는 상황인 건가요? 이 부분이 진짜 빅스포인데 죄송합니다. 이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수호이 57이 4.5세대 전투기인 슈퍼호넷의 레이더에 포착돼 미사일을 맞고 격추된다? 이건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더군다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항공기에 쓰는 레이더는 분명 X밴드 레이더라고 했는데 근데 뭐 스텔스기는 X밴드 레이더에선 강하다며.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 4.5세대인 슈퍼호넷은요 기계식이 아닌 능동전자주사식 레이더, 즉 A사 레이더를 사용합니다. 이 A사 레이더는요 여러 개의 주파수를 가진 신호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기계식 레이더는 X밴드만을 사용할 수 있는데 반해서 A사는요
임의의 방향으로 임의의 주파수를 가진 전파를 발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기계식 레이더에 비해 스텔스기를 탐지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사실 스텔스기는요, 스텔스성을 완전히 유지하기 위해서 자체 레이더를 꺼야 돼요. 왜냐? 이게 스텔스기의 치명적 단점인데요. 레이더나 전자기파를 발생시키는 장비가 작동하게 되면 상대가 이걸 역탐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텔스기에는 레이더를 끄고도 상대를 탐지할 수 있는 IRST, 즉 적외선 탐지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적외선 탐지기도요, 구름이나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그리고 이 스텔스기는요, 정작 표적을 공격하기 위해 조준을 하려면 레이더를 작동시켜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근접전이 가능한 수준으로 거리가 좁혀지면 기동 성능이나 무기 탑재량이 훨씬 우수한 4.5세대 전투기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접전에서 탐캣의 활약이 허구만은 아니란 얘기죠. 심지어 탐캣은 4.5세도 아닌 4세대인데 수호이 57을 잡은 그 슈퍼원에서는요, E2C 호크아이가 포착한 F-14를 엄호하기 위해 다가왔을 것이고, F-14와 교전하면서 레이더를 작동시킨 수호이 57을 포착했을 겁니다. 따라서 슈퍼넷이 수호이 57을 잡는 것은 말이 되는 거죠. 이 말인즉슨 스텔스기가 천하무적의 만능 전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미 5세대 전투기를 가지고 있는 미 공군이 새로운 4.5세대 전투기를 원할까요? 더군다나 해군은 왜 4.5세대 전투기를 더 사랑할까요? 관광 울었다? 네. 관광 운 포인트는 어디였어요? 일단은 오프닝이에요. 첫 번째 오프닝. 이게 왜 여러분 탑건 예전에 탑건 첫 번째 걸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항공모함 갑판 보여주면서 종소리가 띵 나요. 여기서 일단 제가 맛이 갔어요. 여기서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더라고요. 영화 시작해서 10초도 안 됐는데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더라고요. 여기서 찔끔. 두 번째, 제니퍼 코넬리가 나왔거든요. 나하고 아마 거의 동갑인가 아니면 뭐 한 살 많나 그럴 텐데, 옛날에 제니퍼 코넬리가 엄청 이뻤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 기회 되시면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그거 한번 보세요. 그때 13살인가 14살 때 제니퍼 코넬리 나왔는데 와, 엄청 이뻐요, 제니퍼 코넬리가. 근데 이 이뻤던 제니퍼 코넬리가 너무 늙어버렸어. 너무 슬프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는 이제 아이스맨이에요. 아이스맨. 이 아이스맨이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됐어요. 근데 이 아이스맨이 1편에서는 굉장히 재수없는 역할이거든. 근데 2편에서는 남자야. 남자고 난 아이스맨 보는 순간 진짜 눈물 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호이 57이 부가체포 코브라라는 기동을 해요. 여기서도 제가 눈물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놀랐어요. 저거 뭐야. 톰 형도 같이 놀랐어. 나하고 똑같아서 톰 형도 같이 놀랐거든. 그 다음에 마지막 운 포인트 뭐냐. 역시 이거 스폰데 어쩔 수 없어. F-14가 나와. 그래서 F-14 딱 나하고 이제 톰 형이 타락할 때 내가 이랬다. 전향만 고양이 탄다. 내가 이랬어. 왈칵. 광광. 실망스러운 점은 없었나요? 왜 없겠어요? 있죠. 대표적으로 뭐냐면 토마호크 미사일의 공격 장면이에요.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토마호크는 방사포가 아니다. 종합적으로는 어떤 영화였나요? 네, 이 탑건 매버릭은요, 밀리터리 리얼리즘과 판타지를 적절히 버무린 수작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특히 저 같은 80년대 밀리터리에 입문한 아재들한테는요, 추억과 흥분을 동시에 안겨주는 그런 작품이에요. 한마디로 35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는 영화입니다. 아마 이를 계기로 우리 젊으신 MZ 세대들도 1986년에 탑건을 보고 F-14의 매력에 흠뻑 빠지실 것이라고 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탑건 매버릭에서 F-14를 등장시켜주신 영화 제작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